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전쟁이다! 모두 대피하라! 이 스마트폰 주인은 왜 맨날 전쟁만 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매일 전쟁만 벌이고 계시다고요?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만화와 소설들을 평화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카카오 페이지. 안녕하세요. 김훈수의 파파이스 제 54회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잠시 궁금해하십시오. 제가 잠시 후에 소개드리고. 한겨레는 어때요?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지난번에 야근을 들어갔더니 너 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격리. 저희 회사 기자 한 명이 원래 저희 팀 소속인데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파견을 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 중인데 되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제가 최근 일주일간 지역과 서울의 그 거점병원,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속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메르스 사태 현장이 사실은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느낄 수 없는 전쟁이 났구나 정말로. 지금 격리자가 3,000명 넘었죠?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휴교한 학교가 2,500개가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메르스 사태를 상징하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게 국립중앙의원에 간 거는 아시죠? 네. 이제 이게 연출이라고 많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원래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연출을 해요. 예전에 그 영국 광우병 때 농림부 장관이 그 4살짜리 딸을 안고 햄버거 먹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광우병 걱정할 필요 없다고, 90년대. 그리고 오바마도 그 에볼라 감염됐던 간호사를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껴안는 그런 연출을 합니다. 연출을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가짜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때 진짜 쇠고기를 먹는 거죠. 농림부 장관은. 걱정 없다니까 하고. 그리고 에볼라에 진짜 감염된 간호사를 껴안는 거죠. 감염됐던. 정치인들이 이제 안심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신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분들이 우주복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출의 내용이 가짜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대처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항상 보면. 두 번째로 이 사진이 상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가고 그 전에 김무성 대표도 갔어요.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빨리 문재인 대표도 간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연락을 했죠. 가겠다고. 네. 김무성 대표는 그냥 왔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 말은 그렇죠. 왜냐면은 문재인 대표 먼저 가겠다고 한 거죠. 근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사랑한 겁니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 득실의 프레임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이나 문재인 대표가 여기 못 오게 하는 거, 이런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싶은 거죠. 이 그 사진.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저렇게 계시다가 퇴원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의원님 소개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문재인 대표를 저기 가라고 권유를 한 사람이 접니다. 아, 자랑의 그래서 찬스. 그 당시에 그 국립의료원에 모여 있는 저 환자를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장관도 가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병원 쪽에서 그 저한테 이제 그 간접적인 경로로 이제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라도 좀 가보시라. 정부 쪽에서 안 가시니까. 그래서 문 대표를 가게끔 해서 이걸 다 해놓고 또 그쪽에서 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분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복지수석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셨죠. 네. 예. 그리고 런던대에서 보건정치학도 하시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이런 사태가 나니까 참여정부 때는 방어 잘 했는데, 그랬더니 발끈했단 말이죠. 다르다고. 그때하고는. 지금 뭐 미국 얘들 말 들잖아요. 미국엔 잘 막았다, 유럽은 잘 막았다. 근데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시아 최초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딱 한 사람의 환자가 발생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어떻게 했냐면, 물론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메르스가 났다는 걸 발표하고 병원도 발표하고 동선도 발표했는데,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탄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동선상에 있던 사람들 다 찾는데 처음 비행기에 타고 왔던 사람 중에 3사람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어떻게 했냐, 기자회견을 하고 광고를 냈어요. 이 사람 찾는다고. 아, 우리는 숨겼잖아요, 계속. 박원순 대통령 이래. 실수, 의도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 대통령. 서울시에선 대통령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10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죠.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14번 그러니까요. 환자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같이 타고 온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네. 아직 빈 공간이 좀 있죠. 빈공간이 많죠. 그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광고를 했고, 결국은 그래서 다 해결하고 14일 만에 끝났어요. 여기는 한 명으로 마감. 한 명으로 끝. 미국이고 유럽이고 갈 것도 없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는 한국 여행 경보를 냅니다. 이번에. 네. 더 쪽팔리는 거는 우리가 있기 전에 2위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예요. 아랍에미리트. 환자가 70몇 명이 발생했죠.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인접 국가니까 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여행 경보를 냈어요. 졸라 쪽팔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사실 이 해외 얘기하는데 해외 얘기를 하는 것도 비겁한 거예요, 언론들이. 해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잘한 교본이 이미 있거든. 그래서 그때 그 교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려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스가 발생을 하자마자 고건 총리가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서요. 관계 차관 회의를 곧바로 소집을 하고 전면적으로 이제 이걸 막기로 이제 그 대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사스는 들어오는 거를 막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번 메르스는 들어오는 거는 아무도 몰랐고
그 들어온 후에 이거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이게 지체가 됐어요.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네. 5월 20일 날 확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스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는 그 인원을 검진을 했느냐면 항공기 승객 63만 명, 그 다음에 배로는 승객 24만 명, 그런 정도를 그 전부 열 감지기를 곳곳에 모든 항만과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에 설치를 해서 일일이 다 검사를 그 했어요.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하기 전에 막은 거잖아요. 네. 해외 발생 신종전염병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유입의 차단이죠. 뭐 총력을 집중해서 했죠. 그 사람이 모자라서 군의관하고 이제 군 간호사, 간호장교들을 동원해서 전부 세워놓고 그거를 막았죠.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스 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그때는 민족국가에 발생해서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국인이 우리 국민이 그 환자인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이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죠. 이게 다르다고.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지금 목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이제 긴급 현안질의라는 걸 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래서 여야당이 각각 4명씩 질문했는데 제가 이제 나서서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메르스가 발생한 거는 201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상당 대유행이 있었어요. 한 400명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를 인지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라도 하나 만들었느냐. 한국의 전문가를 중동에 파견한 적이 있느냐. 또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 경험한 학자를 데려다가 무슨 세미나라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그 점검을 해봤더니 물론 알고 한 질문이지만 아무것도 안 했죠. 심지어는 그 메르스나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 상태로 그 여러분들도 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지도 모르는데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새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3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지정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전혀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매뉴얼도 없어요. 지금 매뉴얼 뭐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은 그 사스 매뉴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르스 매뉴얼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스하고 메르스는 사촌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 감기거든요. 그거가 첫 번째로 변종을 일으켜서 큰 병을 일으키는 게 사스였고요. 그 2003년이었고 지금 두 번째 변종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 게 메르스예요. 근데 메르스는 사스하고는 달리 콩팥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조금 더 독해요. 우리가 국제 기준의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게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초기에 총리 체제로 대처를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초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차관으로 넘어갔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장관으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야 총리 체제로 갔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손실이나 혹은 그런 차이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됐던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스든 뭐 에이즈든 뭐든 새로운 그 전염병이 생기면 처음에 하는 거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포위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평택성모병원에 그 병이 발생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평택성모병원을 크게 포위를 하고 거기서 그 병원에서 괜찮은 환자, 그 일반적인 환자는 다 빼고 거기에 감시해드릴 격리를 하고. 예. 그야말로 철저히 감시를 해가면서 거기서 봉쇄를 했으면 그냥 일이 한두 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총수께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유럽이나 그 여러 나라에서 발생 사례를 보면 전부 한 건 아니면 두 건, 세 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역만 잘하면 이거는 한두 건으로 그냥 끝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포위망을 뚫으니까 그럼 이제 전면전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면전을 하려면 그때는 이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알게 하고 그 의료인들도 알아야 그거를 진단을 그 신경 써서 그 진단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면서 그 큰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총리가 하는 것과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는 것의 차이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그 실장급 그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의 실장급이 다른 부처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지방 조직은 보건소하고 병원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계를 올라가서 행자부 장관만 이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기 경고 등급이 4등급이 있는데 마지막 심각 단계가 되면 행자부 장관이 워낙 하게 돼 있어요. 행자부 장관이 한다는 거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동원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총리가 되면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 각 부처의 그 자원을 다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총리가 이걸 그 사스 때 붙잡고 했던 거는 그런 총력 체제를 아주 전면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만약에 복지부 장관이 그걸 했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60몇만 명을 어떻게 복지부 장관의 힘으로 방역을 다 했겠어요. 뭐 군을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총리가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부의 어떤 태도 또는 그 정부의 문화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참여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부였거든요. 너무 적극적해서 좀 지겹기도 했었던. 아니 본인이 참여했던 정부에 대해서 그럴 정도였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적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덜 지겹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지겹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이제 출신 의사니까요. 이게 환자를 치료하려면 최소한도 그 환자가 그 생기가 있어야 돼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움직일 생각이 없고 나을 생각이 없으면 왜냐면요 환자가 아픈 줄을 몰라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넌 아파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건 총리가 그렇게 총괄 책임을 진 것은 고건 총리 혼자 잘해서 그런 겁니까?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그게 청와대하고 다 협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총리가 그렇게 나서는 거는 청와대하고 협의가 없으면 전혀 되지가 않죠.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그 총리 비교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교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지겨우셨다는. 자, 그게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매뉴얼 마니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그 뭐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는 매뉴얼을 만들라고 얼마나 각 부처를 재촉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매뉴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매뉴얼 만드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수백 가지. 이거는 이제 본인 이야기인 거죠? 그 2003년 사스를 겪고 나서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도 안전이 뭐 최고라고 뭐 그러시던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를 하고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질병관리본부예요. 어쨌든 그때는 국장급이었다가 본부급으로 이거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뭐 사람도 엄청 줬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그 이후로 일을 꽤 잘했어요. 많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체제가 거의 뭐 국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전혀 레벨에서의 차이는 뭐였는지 제가 그거는 제가 비교를 못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몰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그 참모들을 무지하게 고생시키면서 매뉴얼을 다 만들게 하고 그거를 또 일일이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실제로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가 매뉴얼이 엄청난 매뉴얼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타의 추종을 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매뉴얼.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 문영표 장관 그 얘기, 같은 복지부의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 나는 오히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문영표 장관이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어떤 정책이든 매뉴얼대로 한 것은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전직 장관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현직 장관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매뉴얼을 하고 또 자기의 창의력을 보태가지고 상황을 대응을 해야지.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면 무슨 매뉴얼이 뭐 모세의 10계명도 아니고 하느님이 그리고 매뉴얼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거나 매뉴얼을 그다음에 고쳤어야죠. 그게 장관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진짜 성령으로 돌에다 새긴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깝깝하죠. 그리고 이거는 메르스 매뉴얼도 아니고 지난번에 만든 사촌에 대한 매뉴얼인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등급을 4단계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관심에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관심은 뭐냐면 외국에서 어떤 종류의 새로운 병이 신종 전염병이 생겼으면 그거 자체를 관심 가지라고 해서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주의라는 2단계로 가요. 그 관심과 주의는 이거는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책임자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들어온 병이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세 번째로 경계 단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징후를 보이게 되면 4단계인 심각으로 가야지 돼요. 근데 그 단계를 왜 계속 못 올린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근데 단계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주의 단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다고요. 네. 그럼 책임 소재를 그 사람한테 국한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요? 지금 이 메르스라는 병은 이 전염병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지금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한 이제 학자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의원님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열심히 했어요. 아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난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에 네. 런던에서도 공부 잘 하셨습니까? 영어로 공부했어요. 병원에서 병원으로만 옮겨 다녀요. 이게 지금 양상이. 네. 주요 거점 병원인 거죠 지금 완전히. 평택에서 뭐 서울 삼성으로 어떤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으로만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실내로만 이게 환자를 따라서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병원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만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국을 퍼지는 그런 종류의 감염 사례가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이 메르스 사례가 그 학술적인 발전은 매우 이바지하고 있어요. 좋은 아마 교과서에 올라갈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사례,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은 없이 전국으로 퍼지는 병원을 통해서만 전국으로 퍼지는 이런 독특한 사례, 이런 독특한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새롭게 대응해야 되는 대응하는 거죠. 방법은 오로지 창조 경제로. 그런데 전혀 창조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고
상관없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는 건 이제 에어로졸 상태가 되면 이 바이러스들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계속 떠돌아다니거든요. 안개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면 이건 뭐 굉장히 빨리 퍼져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같은 거. 인플루엔자균은 가라앉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앉는 그 비말 감염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스러운 경우들이 지금 여러 건이 나타나고. 그렇죠. 야외에서 보안 요원이 잠시 안내를 했는데,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예. 했는데 걸려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그 사례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맞는 사례가 이제 여러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기 감염으로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적인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복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 장관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대책을 세울 때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공기 감염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저기 있는데 포위망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포위망은 설사 요만큼 있더라도 포위망은 이만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포위망은 이렇게 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처음부터 동원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관리하고,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뭐 네. 명백히 그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착오예요. 그거는 처음에 저 평택성모병원 하나 정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잡을 있었다. 수 있는 그런 규모였죠. 그러면 그때 63만 명 이제 항공. 방어하셨다고 했는데, 63만 명 중에 그러면 이미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합치면 87만 명이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전화를 했나요? 그 사람을 다 전화를 다 했죠. 일일이 전화해서 다 찾았죠. 열나는 사람들이요. 아니, 내린 사람들을. 내려서 열 감지가 됐거나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원래 나라에서 접촉한 증거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편에 몇 번 좌석에 앉았던 사람인지를 찾아서 그 사람의 왜 우리 입국 카드에 보면 체류지가 나오잖아요. 예. 연락처 이런 거. 잠깐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3만 명한테 전화를 했네요.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그래가지고 환자가 몇 명 생겼냐면 4명이 생기고, 그 4명으로 차단이 됐죠. 4명을 차단하는 거는 쉬우니까 4명에다가 접촉자 차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태를 보면서 그때하고 너무 다르다고 느끼시는 점은 뭡니까? 너무 다른 거를 일일이 다 얘기를. 김어준 총수? 네. 총수하고 저하고만큼 다른 거거든요. 저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지금 현 정부는 어떻게든 축소화, 적게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2단계라고 지금 자꾸 이제 주장하는 이런 거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휘를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장관으로 그걸 격상을 시켰잖아요. 지휘권을.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3단계를 올리지 2단계를 그냥 두고 지휘권만 장관을 올렸을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 최경환 총리가 나서가지고 뭐 별하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4단계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 그 상황도 처음에 평택에 생겼을 때 상황과 그 아까 지역을 이동하면이라고 하는 3단계의 요건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3단계 올리기도 전에. 지금은 하면 4단계가 돼야지 되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러면 2단계를 그냥 두고 사실은 4단계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국제적인 유신 얘기를 그 하길래 그러면 빨리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게 국제적인 유신이 그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그 2단계로 유지했다고 하는 게 국제적인 유신이 올라가는 거냐. 첫째 그 정부가 잘못한 첫째는 그 3년 동안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우선 첫 번째 잘못입니다. 예습을 안 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속담에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거거든요. 어떤 속담이지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속담이거든요. 속담이 아니라 그냥 문장 같습니다. 표현이 그때가 있죠.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법에다가 해외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병이 생기면 미리 이거를 그 사전 그 비상계획을 세워둬야 된다. 아예 법조문에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법에다 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기가 찬 거는 가축전염병 그 감염법 관리법을 보면 그 조항이 다 있어요. 그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근데 이상스럽게 어떻게 인간 전염병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연히 공개했으니까 당연히 공개하겠거니 하고 법조항으로 그 매뉴얼이나 법조항이 없는 거군요. 그거를 그 비밀에 붙일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아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병원이 연루됐기 때문에 삼성병원 때문에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느라 또는 뭐 정치적 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 그 의심을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일본 환자가 평택 성모에 있다가 삼성병원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확진을 받았죠. 예, 거기서 확진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삼성의 이름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는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밖으로 내건 이유는 그거를 하면 환자들이 지금처럼 기피하게 되니까 그거를 그 병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비밀에 붙였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비밀에 붙였다 그러는데 그때쯤에는 뭐 혼란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아니 이 이상의 혼란을 어떻게 걱정을 했다는 말인가 하고 좀 기가 막혀 했었는데 왜 속으로만 그걸 생각하셨어요, 의원님? 아니요,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할게요. 이게 5월 20일 날 됐잖아요. 네. 근데 5월 20일이 그게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쯤 됐었어요. 근데 그 일요일 날 내가 이 다리를 부러뜨렸어. 일부러요?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느라고 그 다음 주간을 그 병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퇴원을 하자마자 그 토요일 날 우리 보좌관들하고 내 그 가까운 전문가 교수들, 후배 교수들을 몇 명을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그때 이제 내가 한 결론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역과 병원의 정보를 빨리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기 경보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벌써 옮겨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의료기관들과 그 환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에게 손해배상을 그렇게 본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해줘야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달려들어서 네. 치료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공익의료에서 본 손해니까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줄 책임이 있는 거다. 그는 구제역 때와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당 쪽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이렇게 하고서 국회를 일요일 날 나갔다니까요. 나가서 일요일 날 이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성명서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이제 정보 공개하도록 또 이제 위기경보 승급하도록 그렇게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후회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야, 이게 지금 야당이 하라고 하니까 얘네들 고집 부리고 안 하나 보다. 차라리 내가 정보 공개하라 소리를 하지를 말걸. 그런데 그걸 지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한밤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10시, 11시 뭐 그때 안 이렇게 태어났으면 아이도 공개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해가지고 역시 저게 박원순이 겨우 정말 할 일을 해주는구나.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래서 나도 시장이 돼야 되겠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전염병 관리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의원님이 공부 열심히 하신 사례를 볼 때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어디가 정보 공개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공부하실 때는 발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전 세계 모든 사례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무슨 혹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그랬을지 모르겠지. 우리나라가 그런 사례가 되고자 했던 거 아닐까요? 교과서에 올라가려고?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 긴가민가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개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돌파구를 뚫은 건 억지로 뚫은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밤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죠. 종편에다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온 얘기는 선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는 다 침체됐어요. 자기들이 입은 국가경제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말씀대로만 조치했으면 조그맣게 끝날 일을 지금 학교가 2,000 몇 개가 휴교됐다는 거는 제가 2,000 몇백 개가 휴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휴교를 하더라도 정부가 오히려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교육부에 요청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디 먼저 하라고. 학교를 휴교하라고 이런 지금 식으로. 학부모들이 막 요청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알아서. 이게 각자 알아서 살고 있는 걸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 학부모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시장에 나서서 하거나 다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다들 알아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부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정부가 없는 상태와 정부가 있었던 상태를 비교해달라고 제가 의원님을 불렀는데 의원님은 주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내가 다리를 언제 다쳤다. 내가 매뉴얼 만들으라고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그런 얘기를 다 편집할 거고요, 의원님. 이거 나도 나왔는데 본전은 건져야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은 폐쇄를 한다면서 입원했던 일반 환자들을 한 20여 명을 강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국립의료원? 평택 성모병원에서. 평택성모? 네, 네. 평택 성모병원에서. 네. 강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파파이스에서는 우석균 선생님이 이거는 뿌린 거다, 이거는. 그게 이제 어떤 병원을 비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퇴원을 시키는 환자는 지금처럼 그냥 퇴원해라.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고 그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서 옮겨는 거죠. 그거는 전원을 시키는 거지 퇴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들 역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변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두 가지 이렇게 퇴원을 시켜버렸다면 그냥 이 사람들은 가면 안 됐을 거야 생각하고 퇴원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거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그 평택성모도 이제 그렇게 됐고 이번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제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한다고 환자를 퇴원시키는 그랬죠, 것도 네. 이제 누가 우리 당의 안민석 의원이 나한테 문자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퇴원을 시키면도 되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병원 대 병원으로 해서 그 환자를 이렇게 전원을 빼는 시켰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답을 해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강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니 이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그걸 강제 퇴원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더나 공공의료기관이 돼요. 예,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것이 지난번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 그걸 환자들을 강요하고 협박해가지고 다 강제 퇴원을 했잖아요. 그때도 뭐 말로는 병원을 알선해서 옮겨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한 명도 그런 혜택을 준 게 없어요. 전부 다 강제 퇴원을 했지. 그러면 이제 의원님 본전을 거의 뽑으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모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비교를 딱 해보면 뭘 잘못했는지 바로 자동으로 나오니까 의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처음부터 그게 다 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 정도는 더 언급하고 가셔야 저희도 본전을 뽑죠. 근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차이겠죠. 대통령이 정부의 성격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참여정부하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하고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그때는 사실 공무원들을 굉장히 창의력을 주면서 자율성을 주면서 생각을 개발해 오도록 굉장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이제 수석을 하는데 청와대 수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틈을 나를 청와대 수석이라는 게 뭐냐면 장관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배후 조정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총괄하고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거의 뭐 심부름꾼처럼 되고 뭐 청와대 무슨 수석, 뭐 청와대 뭐 비서실장 이런 청와대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그런 체제가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내각 책임 내각제 또는 책임 총리제 뭐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사실 모든 거를 결정하고 내각이나 각 부처의 자율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받아 적고 있죠. 네. 받아 적는다고 그러죠. 그러고 근데 대통령이 또 그거를 막 세밀하게 지시를 하면은 정말 창의력이 없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서 너희들이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청와대가 검토하고 다시 거기 부처가 자율적으로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이게 대통령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이나 부처가 장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수석이 그거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어떤 거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뭐 예산을 따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되지가 않으면서 청와대가 또 굉장히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리고 결정이 잘못될 때도 있고 그러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가 다 결정할 거면 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치면 청와대가 엄청나게 유능해야 되죠. 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집중적이었죠.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또 결정을 막 했죠. 아무렇게나 막 했죠. 잘못된 결정을. 그런데 이분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놓고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아주 큰 차이군요. 그때는 권한을 나눠주고
니네들이 빨리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면 이번에는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결정을 안 하는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어느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정을 안 해줘가지고 몇 달째 비어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자리는 전임자가 임기가 끝났는데 새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해라 해가지고 몇 달을 더 한 사람이 있어요. 총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기관장까지 갈 것도 없이 좀.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우리 현 정부가 그거예요. 청와대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금도 청와대는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 내막을 하니까 웃기고 있는데 보고를 안 받을 리가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았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뭐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다만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나도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무슨 사정일까요? 그건 제가 그런 대통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내가 하는 대통령은 극성스러운 대통령이죠. 그 극성스러운 대통령 덕분에 당시에는 사스로 격리를 2,200명 시켰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환자 발생이 제로입니다. 의심 환자만 4명이 있었고 확진 환자는 결국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의원님,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본인 자랑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이 얘기 꼭 하려고 왔었는데 깜빡했다 하신 얘기 없어요? 아니요, 준비한 거 이상으로 다 얘기했어요. 저희는 참여정부 시절 어땠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극성스러웠다는 얘기 외에는 거의 본인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번엔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게 다 극성스러운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앞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 생활 건강에 술술 풀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숙취 해소제입니다. 특허받은 감귤 껍질, 복분자, 물금, 산수유 같은 것들을 섞어서 그리고 섞여 있는 화인 피토를 주 원료로 하는 상품이고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게 있네요. 헛개나무는 거품이라네요? 물에 타먹는 거 맞죠? 한의학과 김기루 원장님이 얘기한 바 있듯이 한의사로서 숙취 해소 효능순으로 1위부터 쭉 배열하면 헛개나무는 50위권 밖에 있다. 그래서 헛개나무가 가장 탁월한 숙취 해소 약재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지만 이 숙취 해소 음료에 들어간 헛개나무 원료의 함량 자체가 0. 몇 프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위권 밖에도 있지만 그 함량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약간 시큼한데 나무 껍데기 갈아 놓은 거. 두 번째. 네,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여기 있죠? 1800번에 9222. 매출의 5%를 구매자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서비스입니다. 1800에 9222. 환경단체 등 70여 곳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매자가 여기 하라고 하면 거기다 한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 철안 인문 대안학교 지혜학교. 이 대안학교는 6월 20일 서울 하자센터에서 입학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수도권 학부모들은 6월 20일 날 입학 설명회에 와보시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성적과 취업 이전에 가치관과 철학을 다져야, 그리고 그것은 성적과 취업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학교의 철학이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최근 일주일 내내 병원에만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내일이 분수령이다라는 이야기를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분수령이 몇 개야? 분수령 300이에요. 제가 보기엔 분수령이 2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이 언제냐면 5월 20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초로 확진을 합니다. 아,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라고 처음으로 확진을 하거든요. 이때 병원이 혹은 정부가 공개했으면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가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삼성병원과 정부는 비밀로 합니다. 이게 출발일이에요, 출발일. 이 사태에. 이때 공개를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면은, 이 1번이 평택 성모병원에 가거든요. 확진을 받기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기간 동안 14번이 감염이 돼요. 평택 성모병원에 같이 있었던 환자가. 근데 이 14번이 낫지를 않으니까 여러 병원을 거쳐가지고 27일 날 삼성병원으로 와요, 또. 그런데 이 삼성과 정부가 선택한 그 자신들의 경제 우선주의 혹은 삼성주의 혹은 비밀주의가 부메랑에 대해서 이 저주가 시작된 날에 27일이. 이 두 번째 분수령인데, 왜냐면 만약에 그때 공개를 했으면 이 환자가 삼성 응급실로 안 갔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했으면 삼성 의료원에서 이 환자가 평택을 거쳐서 왔다는 걸 알았겠죠. 그럼 처음부터 메르스 의심 환자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거예요. 환자는 자기가 메르스인 줄 모르고, 정부는 환자가 삼성에 간 줄 모르고, 그리고 삼성은 환자가 1차 진원지인 평택을 거칠 줄 모르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됐으니까 다.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응급실에 2박 3일 동안 그냥 입원해 있어요. 모른 채. 그게 27일이에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이틀, 이 분수령이었던 이틀을 기억하시면 이 전체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정말 정부가 무슨 잘못된 판단과 무슨 거짓말을 해왔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연합의 정책위원장 우석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무려 교수님입니다. 이런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인하대의 예방의학과 교수님 황승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 복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좀 벗어야 되겠어요. 일부를 못 견디는 분장을. 메르스 사태에 이 정도 마스크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복장 유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복장은 이제 중세 패스트가 유행할 때 흑사병 의사들의 복장의 현대적인 변형입니다. 그래서 그 할로윈 축제 아시죠? 우리나라도 요즘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 내는데, 할로윈 축제할 때 이런 복장들 이제 검정색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런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할로윈 때 저희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이러고 이 복장을 똑같이 하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의과대 학생은 별로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양사 수업을 들어가셨어야죠. 의대 제가 본과 3학년도 강의를 하는데요. 의대 3년을 배우면 두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구구단을 잊어버리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단순 연산조차도 할 틈이 없이 시험치기 외우고 이렇게 바쁜 거죠. 우리 병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구단도 못하는 의사들한테 지금. 뭐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계산기. 두 번째는 호기심을 잃습니다. 주어진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 선생님. 예. 네. 정책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실수를 단계별로
했고, 그리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좀 짚어주세요. 평택성모병원의 역학조사를 네. 했을 때 그 병실만 격리한 부분들, 네. 그 병동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그 병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을 8층의 환자를 아마 7층으로 내린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 병동은 격리를 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가장 처음에 잘못인 병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7층의 환자로까지 다 번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층으로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그러니까 뭐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퍼뜨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역 병원으로 아직까지도 평택성모병원 발 환자들이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제 번진 것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대처인가요?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미흡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이거 확산의 주체가 된 거잖아요, 정부가 거꾸로.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 황승식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 어떻게 감염되는지 이런 정보를 봤을 때는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환자 한 명이 문제 생겼을 때 그 병실과 병동을 격리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자체는. 근데 병실과 병동. 그런데 그 자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게 격리를 하라고 하면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다른 병동 혹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병원. 그러니까 격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들이 결국은 확산에 기여한 계기가 거잖아요. 된 셈이죠. 네. 결정적인 계기잖아요, 그게.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병원이 잘못한 건 없는 거죠. 병원은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정부가 그 비우라고 한 건지 병원이 알아서 비운 건지. 근데 어쨌든 근데 민간 중소병원에서 과연 격리할 수 있었겠느냐? 그 환자를 다른 데로 그대로 옮겼었던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는데 평택이건 안성이건 화성까지 가더라도 국립병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비운다라는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느냐. 공공의료원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도 동시에 하신 건데. 네. 그럼 그때는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그 20일과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20일 날 서울 삼성병원이 확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저로서는 그 병원에 대한 그 정보를 공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왜 의료진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저는 그 의료진과 국민을 확실히 좀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한테는 해야 되고 뭐 국민한테는 다음 단계 이런 단계 때 이를테면 주의 단계 때는 의료인, 뭐 경계 때는 국민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한테만 공개하는 방법이 사실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 옆에 150m 떨어진 환자를 공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메르스가 이번에 지나갔다고 최소한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뭐 메일을 주든지 뭐 그쪽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또는 뭐 앞에다 무슨 안내 문을 붙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전화 한 통 못 받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부랴부랴 만든 그 의료진에 대한 뭐 이 환자의 어디를 거쳤다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어제 만들었던가요? 뭐 하여튼 그제 만들었던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측면일까요? 첫 번째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위험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죠. 우리나라라고 하지 마시고 현 정부라고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그런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통제가 원칙처럼 돼 있고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 공개를 한다 이런 식의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기술적으로 의료진에게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이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역 의사회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전화 얘기하셨는데 의사회 비상연락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가동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공했다고 해서 믿질 못하는 것도 있죠. 의료인한테만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인들이 그 목적으로만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의료진끼리만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의료진도 믿지 못하는 건데. 그럼 전부 다 공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회적 파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패닉에 빠진 훨씬 거죠. 더 패닉에 거꾸로. 빠졌고, 네. 뭐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제가 비병 뭐 말도 못했는데 어디 병원인지 말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평택의 지역에 있는 이런 평택 지역에서는 학교 휴교를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삼성의료원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가진 힘 때문에, 혹은 삼성병원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개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일반인들은 추정하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죠. 정말로 최초에 누가 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가. 그 결정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서울시장이 튀어나와서 정보 공개를 시작하고 나서 전 국민이 삼성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혼자만 D병원이라고 그래. 다 알고 있는데, 자막도 서울 삼성병원 나오고 있는데, 배경화면은 삼성 서울병원 나오는데 네. D병원 뭐 이렇게 얘기를 D병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리고 앵커도 삼성병원이라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천국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는 거죠. 박근혜 정부한테 물어보셔야 할 얘기를. 삼성의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뭐 부담을 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근데 문제는 병원협회가 병원 이름 공개 반대한 건 확실해요. 병원협회가 처음에는 반대하는 게 확실합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인데, 국립병원이면 그 병원 공개를 하든 말든 그건 정부 소관이 되는데요. 이게 사립병원이 많다 보니 이 사립병원에서는 현재도 메르스가 환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갑자기 환자가 50%로 준다거나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 병원협회 쪽에서 병원 이름 밝히지 말아라. 처음에는. 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정부가, 야, 니네 피해 보상해줄게. 혹은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줄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아까 오신 김용익 의원께서 감염병 관련한 법률을 개정안 내신 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뭐 보상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왜냐면 법이 없으면 시급하게 뭘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다음 나중에 법률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가 자원을 끌어다 쓰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평소 때는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잘하시던 이번에는 안 하셨군요. 예. 시행령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병원에 헬스장, 수영장, 호텔, 그다음에 의류 판매업 다 시행령을 하셨어요? 예, 시행령으로 하셨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국민들이 2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아예 시장판으로 만들자, 이런 거를 의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법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다, 비영리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두는 건 맞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병원 감염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원 내 감염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감염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내에 호텔을 두고 수영장을 두고 헬스장을 두고 그걸 또 영리 회사로 운영하라라고 하면은 이건 매우 곤란한 일인데, 쇼핑몰을 아예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시행령을 통과시켰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왜 최초 비밀주의가 출발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병원을 그렇게 해왔다. 공개해야 될 이유, 공개에 따른 문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개해도 된다,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만약 그런 단계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게 따랐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려야 되지? 알리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상식이지 않습니까? 알려야 되는 게 상식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그걸 다 안 써놔도 알리잖아요. 네. 무조건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개를 했을 때 얻는 이득과
혹은 이제 조금 유보를 했을 때 이런 이득과 문제점들을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을 내릴 결국 이제 컨트롤 타워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판단을 내려줬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공개해야 마땅한 상황에 왔어도 공개하는 편이 지금 상황의 혼란을 해결한 아까 말씀하신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정부만 자기들끼리만 D병원이라고 D병원이라고 지랄을 하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정부의 명령이나 지시나 이런 게 국민들이 따를까요? 그렇죠. 그런데 매뉴얼이 없을 경우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데 네,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판단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셈이죠. 근데 아무 판단을 안 한 건 아닌 게 막으라고 판단한 거지 거꾸로. 그것도 판단하긴 그렇고 했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려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친 것 같아. 5월 27일에 이제 14번 환자가 가고 나서 삼성병원은 감염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는 과정에 접어드는데 그거는 정부랑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29일 날 확진을 했다고 그렇죠. 이제 발표가 됐고요. 29일부터는 이제 삼성에서도 이건 문제겠구나라고 판단이 됐는데 76번 환자 이게 76번 환자가 그 요양병원 들렀다가 강동 경희대병원 들렀다가 네, 여러 군데 들리십니다. 예, 네. 그 건국대에 들른 환자에 의하면 그 환자는 정부가 관리했습니까라고 이제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나오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신 분이 그 명단을 3일날 넘겨받았고 6일, 7일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네. 즉 29일부터 3일까지는 그 명단을 도대체 누가 관리를 했느냐라는 30, 31, 1, 2, 3, 5일 내지 6일이나 되는데요. 넘겨받지 못했다는 건 아마 삼성에서 넘겨받지 못했다라는 것일 거고 그때까지는 아마 삼성이 관리한 게 아니었을까. 이것도 정부가 밝혀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또 6, 7일이면 4, 5, 6은 또 뭔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김재애 환자 이분은 아예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고 또 여러 환자들이 지금 삼성 응급실에서 발생한 그 감염 또는 말하자면 감염이죠. 이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던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있는 거죠. 아까 76번 얘기를 특별히 드린 이유는 그거는 아예 정부가 3일날 넘겨받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 사이에는 삼성이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병원들, 대청병원이나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병원을 폐쇄해버리거나 격리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리고 다 정부가 관리했거든요. 근데 왜 삼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20하고 27일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 언론 플레이를 보면 삼성이 정부가 평택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삼성이 당했다가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에 많이 나 있거든요. 삼성병원도 피해자라고. 근데 그 비밀주의 출발에 자기들이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그거는 자업자득인 거죠. 그리고 평택과 삼성 이외에 소위 진원지, 거기가 진원지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예.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최초의 첫 번째 환자 사우디에서 그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그 두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자 발생병원은 6개고요. 아니 그 환자가 아니라 그 퍼트린 뭐라고 그러죠? 슈퍼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진원지라고 부르는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삼성에서 이제는 절반이 삼성인 거죠. 나머지 두 병원 이제 대청병원하고 건양대병원도 있는데 이 한 10여 병원은 명 안쪽 그죠? 격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선 더 나오질 않았죠. 발생하자 그 당국이 거기 가서 아예 뭐 의료진하고 병원하고 같이 격리를 해본 뭐 코호트 격리라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코호트 격리가 말하자면 가두는 거죠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진하고 같이 가두는 거죠. 예. 의료진까지. 네. 근데 그렇게 격리를 그 다른 병원, 대청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을 격리했던 조치가 차례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2일에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나서 문영표 장관이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안 한 거죠. 심지어는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35번 환자. 사실은 이 35번 환자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튀어나온 거죠. 아니 그 35번 의심 상태에서 그런 큰 집회를 다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튀어나오게 된 건데
다른 병원처럼 했다면 삼성병원도 거의 격리가 코호트 근데 이제 그 됐어야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27일, 28일에 이미 다녀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격리를 하는 것이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최소한 뭐가 됐든 간에 그때 곧바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응급실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 관리 및 격리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그 관리 책임을 맡았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보더라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역학조사는 뭐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 삼성에 관한 역학조사는 어제에 돼서 시작한 건가요? 예,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젠 그저께가 되나요?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뭐 삼성한테 저 명단을 받았다라는 걸 봐서는 그 관리와 격리 전체를 현재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삼성의 어제 책임이 크네요. 복지부에서는 또 이제 삼성병원을 좀 뭐 배려했달까?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3명이다. 감소 추세다. 그랬는데 오늘 10명이 늘었던 거예요. 마치 교수님 잘못이냐면 모두 다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아니요. 역학을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과 정부의 특성 관계가 있는 거는 뭐 여러 측면에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뭐 삼성문에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정보가 너무 적으신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 삼성이 비협조를 했다라는 역학조사를 하러 이제 얼마 전부터 갔는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요. 어쨌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건 29일 날 확진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31일 날 35번 환자분이죠. 그 의사분이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나는 몰랐다라고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최소한 29일 날 병원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접촉한 환자가 31일 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메르스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리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 그 35번 환자분의 그 인터뷰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 31일까지도 의료진에 대한 격리 조치나 확인 조치가 되질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이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게 35번 환자가 31일 오전까지 29일 확진이 됐는데 30일 오전까지 회진을 돌았다라는 것이 되는 정부가 했어야 될 일을 민간에 맡겼는데 그 민간이 특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둘째 치고 그 민간이 그럼 그 일은 제대로 하긴 했느냐 했을 때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대로 관리 안 됐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 관리 책임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 당연히 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예상과 다른 환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청원경찰. 예를 들어 청원경찰 또는 뭐 10대 또는 뭐 임산부 맨 처음에 얘기한 2m 이내 1시간 이상 직접적으로 비만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해서 예외적인 상황들 35번 의사도 직접 진료를 하진 않았다고 하던데 그 환자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2m 이내면 감염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많이 감염됐다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우디나 중동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 그러한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한 2m 이내에서 직접 접촉, 비말 접촉 이런 경우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제 그러면 2m가 아니라 뭐 3m, 뭐 조금 그러면 그 아닐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닌 곳, 아닌 곳,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직접 접촉, 그러니까 공기 감염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지금 가져온 부분이 가장 최근에 메르스에 관한 이제 세미나 논문이 이제 6월 3일 날 란셋이라는 저널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도 쭉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정보들과 지금의 상황들을 조금 더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한 거였죠. 그동안 정보가.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게 혹시 한국 상황 때문이기도 한 건가요? 한국 상황이 충분히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례들이 그동안은 다 중동을 제외한 지역에서 뭐 10명 이상 발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두 명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선 100명 이상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네. 그러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바이러스가 과연 그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느냐. 예,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만약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대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 대응, 뭐 예방 이런 방법들이 새로운 우리나라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완전 개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섣부른- 규칙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만 봤을 때 메르스는 얼마나 위험한 질병입니까? 그럼?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복고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예, 저는 뻔하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복도에서 장난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학교 10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만 봤을 때 메르스는 얼마나 위험한 질병입니까? 그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월호 때는 교통사고다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덮기 시작했어요. 메르스는 지금 이제 알바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잘 보면 좀 심한 감기에 불과하다. 감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물타기가 지금 인터넷의 게시판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아직 안 먹히고 있는데 워낙 공포가 크니까. 근데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치사율이 한 40% 된다고 알았는데 40% 된다고 지금 한 알았는데 10%대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가 안 되죠. 네. 109명 발생했는데 10%도 9명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10명, 뭐 그렇긴 하죠. 10명이 아프면 그중에 한 명이 죽는다는 건 현대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발달한 곳에서 엄청난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실제로 사우디에서 이제 결과가 40% 네. 사망 치사율인데요. 그 이제 치사율이라는 율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의 정의가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사망자의 비율인데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정의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사우디에서 병에 걸린 사람의 정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진단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는 사실은 죽은 사람의 숫자는 똑같지만 분모는 빙산의 일각에서 사실은 이제 그 윗부분 사람들이 된 거고요. 실제로 여러 일부 결과들이 있는데 일반 사우디 주민이나 중동 사람들 중에는 뭐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10,000명 중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골에서 그 조사를 했더니 10,000명 중에 3명 정도 그 항체가 있더라. 뭐 모르고 지나간 거군요, 우선은.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근데 거꾸로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더하면 그렇게 해서 2,700 뭐 사우디 인구 정도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 대략 10%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는 다 추정치고 그렇다고 해서 감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감기는 아니더라도 저 올 초에 홍콩에서 독감 뭐 되게 심하게 유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질병이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도 이제 일제 치하인데 14만 명이 이제 사망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죽었을 것 같은데요. 그 먼 데를 건너왔네요. 뭐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죠. 교통이 지금과 같지 않은 시절에도 소련에서는 뭐 1,000만 명 숫자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감기다. 그런 얘기는 감기도 감기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인플루엔자의 사망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죠. 위험 정도를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왜냐면은 지금 새누리의 이철우 의원은 실제로 이거를 명칭을 바꿔서 언론이건 어디고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종 감기로 메르스라고 쓰지 말고 메르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병 같지 않냐고. 제가 이제 황승식 교수님한테 여쭤볼 것은 인플루엔자라고 흔히 불렀을 때, 그러니까 홍콩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1968년에 생겼던 홍콩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는 독감의 경우 보통 사망률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률과 치사율이 다른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사망률은 분모가 전체 인구 집단이에요. 치사율은 감염자. 그 데이터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학자시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논문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피부에 와닿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조사마다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오차들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거죠. 근데 연간 한 1,000명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독감 이상으로 뭐 월별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상의 사람 월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달 1,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고요? 겨울철. 연중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됩니까? 연중 데이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아무튼 겨울철에 가장 우리나라 사망 데이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12월, 1월, 2월이 가장 높거든요. 사망 숫자가. 대개 몇 명쯤 걸리는 걸로. 근데 걸리는 사람의 숫자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뭐 추정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사망률로 보면 10,000명 중에 1명, 즉 0.01%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10% 이렇게 되면은 그 보통 독감? 저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네네. 감기로도 3,000명씩 죽는데, 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훨씬 다른 거예요. 감염자 숫자가 전혀 다른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라 독감 말하는 거예요. 독감, 인플루엔자 말하는. 어쨌든 그건 다 치우고 약 10%라고 하는데 사스를 독감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르스를 인플루엔자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뭐 한 해 3,000명씩 이 독감으로 사망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보다 덜 죽는 거는 아무것도 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모든 암 환자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뭐 이런 거. 황 교수님, 그러면 이게 아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 여쭤봤더니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 이제 불확실성이 갖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소통하고 다룰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사전 예방 원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클 때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조금 더 엄격히 적용한다가 그거야말로 원칙입니다. 잘 모를 때 더 폭넓게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메르스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없는 것처럼 하지 이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정보가 쌓여서 그러면 이 정도의 위험이었구나. 그럴 땐 조금 더 낮추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공중보건의 원칙인 거죠. 그거를 정부는 지금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매뉴얼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판이 요번에 발생하고 나왔는데요. 5월 26일자인가요? 뭐 그렇게 그때 새로운 개정판이. 그것도 환자 생기면서 조금씩 좀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 우리가 들었던 주의사항은 환자 2m 이내에 접근하지만 않으면 1시간, 그리고 1시간 동안 집중 노출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밀폐 공간이 아니면 안전하다였어요. 그래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와 상관없는 병이 생겼구나였다가 정부가 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필요 없다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깨졌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 장관이나 감염학회 이사장님 표현이 조금 그분 너무 엄격하게 우리가 안심한 게 아니냐. 엄격하게 안심한 게 엄격하게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엄격하게 안심했구나. 그 조건만 맞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출연이 너무 익숙치가 않아서요. 절묘한 표현이었어요. 엄격하게 적용해서 더 크게 방어해야 되는데 본인들만 엄격하게 안심한 거야. 문구에. 그럼 뭐 38도 이상, 뭐 2m 이내 이런 조건들을 낙타. 너무 실제 1년 이내에 한국 사람 중에 낙타고기를 먹은 사람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다 알고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중도 방문했을 때 낙타고기가 고급 고기이기 때문에 잘 못 먹습니다. 낙타유를 먹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나라에? 사실 그 조금 농담처럼 SNS 회자된 그 그림은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고 여행자. 외국 여행객들. 그런데 그게 근데 왜 그저께-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낙타를 검진한 거죠? 아니 그게 근데 걔는 사우디 가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과천 동물원 낙타는 과천에서 태어난 낙타예요. 낙타고기 먹지 말고 단복 낙타 원래 네. 단복 낙타로 돼 있는데요. 근데 과천동물원은 아마 쌍복 낙타. 쌍봉이죠. 아니 그리고 거기서 안테나 따로 사우디는 최소한 갔다 왔어야지 검진할 거 아니에요. 낙타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낙타 우유 뭐 이런 거는 그 공항에다 이렇게 붙여놔서 뭐. 아닙니다. 저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그저께까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왜 왜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어디 배포를 공항에만. 했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빨리빨리 신속성이 없고요. 그 즉각적 대응을 못하고 또 다른 부분이 워낙 틀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의 이제 복지부가 신뢰 대상이나 정보 신뢰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무슨 말만 하면 저 반대로 생각해요. 아 지역사회 감염은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구나 이제.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대중들이 반대로 생각하게. 왜냐면 이때까지 반대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봤거든요. 않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 필요 없던데 자기들끼리 끼고 막. 근데 만약 이게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을 때 위험 정도는 지금까지는 10% 이렇게 나왔는데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얼마나 어떤 것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위험이에요? 와닿게 설명할 수 없죠. 지금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완치된 분들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등이 엄청 아프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게? 실제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이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염이 되고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루가 지나면 꼼짝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몸이 너무 정말 두들겨 맞는 듯이 심하게 아파서 그렇게 하루 정도가 지나면 이제 거의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격리를 이제 하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면 그 문제가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지금 다니는 사람들의 증상 발현을 보면 하루라고 볼 수는 없죠. 2일 내지 14일. 이게 시작되고 나면 감염은 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고 나면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감염이 시작되고 나면 일이 아닙니다. 증상이 생겨서 분명히 얘기를 막 기침도 나고 가래도 나고 뭐. 저는 또 궁금한 게 100명의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일찍 번호가 앞순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미 상당 기간 지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완치자도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9명 사망하고 완치하신 분도 서너 명 나왔는데 그 외 분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완치된 분들처럼 이제 곧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건지 이 정보는 있으십니까? 그 관련해서 저는 아까 뉴스 보다가 그 삼성 서울병원의 이제 35번 환자 그분이 상태가 불안정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밝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태가 불안하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35번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상태가 불안한 환자, 상태가 불안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상태를 불안하다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될 때 되게 그런 표현을 쓰는. 이게 근데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증상이 호흡 곤란이지 않습니까, 이게?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은 거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불안정하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뭐 물어봤더니 정부가 생각하기에 불안정한 거다. 뭐 이 정도. 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그 불안하다라는 건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불안정하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뭐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잘 모른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분들은 감기보다는 매우 위험한, 독감보다는 매우 위험한, 뭐 우리나라 감염내과에서 대략 10% 정도의 치사율, 뭐 이 정도를 처음에 생각했다가 지금 그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치사율의 병마와 싸우고 계신다. 현재. 저는 이제 정부가 자가격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병원에 다 이제 그분들을 격리할 수 없으니까 수용시설도 없고 그리고 의심일 뿐 확진 환자도 아니고 하니까 자가격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처음 들을 때부터 실효성이 있을까 첫 번째. 왜냐하면 자가격리라고 하는 건 누가 감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 끝까지 14일 동안 집을 안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족은 어떻게 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도 가족들한테 대응 관련된 의사협회에서 만든 지침들은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뭐 일테면 쉬운 거죠. 뭐 물건을 같이 쓰지 않고 뭐 저희 보통 화장실도 따로 쓰라고. 그렇죠. 뭐 화장실 예전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눈병 걸리면 뭐 완전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제 그런 그 준해서 집 안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뭐 식기, 뭐 세면도구 이런 부분 다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실천이 얼마나 되느냐 부분은 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그 문제다라고 이 문제를 자꾸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그렇죠. 피해자들한테 이제 마치 범죄자들 취급하듯이 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다 합쳐서 사방이 2m가 안 된다.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어떻게 격리를 하냐. 고시촌에 살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적절한 시설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생계 지원도 자가격리를 했을 때 문제들에 대해서 직장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자가격리 중이니까 직장에서는 휴업, 유직, 휴급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유급 휴직. 유직 죄송합니다. 예. 뭐 정보가 헷갈리니 저도 좀 헷갈리는. 그 유급 휴직권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이번에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피해자 때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든가 근데 그 사람이 돌아다닌 거는 아까 76번 환자도 그 사람이 돌아다녀서 문제다 또는 병원에 가서 삼성병원에 다녔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환자가 다 알 수 없어요. 거기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병력을 파악해야 되는 거는 그건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정부가 할 일을 건국대 병원 의사가 정부에게 물어봐서 안 것도 아니고 삼성병원 쪽에 그것도 뭐 나중에 들어보니 지인한테 물어봐서 거기 이 사람이 들렀었더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아예 정부가 잘못한 거를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환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 문화가 문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병원에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서 문제고 문병을 많이 와서 문제고 간병을 한 그런 한국의 뭐 특유의 문화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간병을 하게 되고 요번에 왜 이렇게 보호자가 많이 걸렸나? 왜 이렇게 가족 감염이 많은가? 그것도 집안 내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병원의 인력이 간호 인력이 이른바 OECD 평균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필수 인력입니다. 병원의 필수 인력이에요. 환자 보호자 없으면 병원에 안 돌아가요. 문화가 아니다. 문화가 아니죠. 이것은 병원의 필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의 결과. 예, 그렇죠. 결과입니다. 그거를 가족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한국의 문화 때문에 문제다? 이거 아니죠. 병원 감염 관리가 아마도
메르스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이후에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접근할 정책들일 텐데요. 6인실 이런 병실 가보신 분 계세요? 입원 안 했죠. 저는 병실 자주 가요. 6인실이면 환자 6명에 보호자 6명이면 12명이 그 공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보다 더 심하죠. 왜냐면은 환자 6명에 일단 간병인 6명이 있고요. 네. 간병인 더해서 가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인실이면 20여 명 가까이가 복잡복잡 20여 명이 하루 종일 이렇게 거기에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의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감염병의 병원 감염 온상의 그와 같은 다인실 체계인데 지금 정부가 또 입법 예고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병실의 일정 병상 이상을 4인실, 6인실로 채워라.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상급 병실이 비싸니까 네. 병원 내를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지금 감염병 관리 측면으로 보면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또 다른 위기를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그 접근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병상은 과잉입니다. 이미 병상은 그 일본 인구당 병상으로 보면 일본 다음으로 2위예요. 우리나라가 전체로. 병상은 너무 많은데 꼭 필요한 병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뭐 1인실로 한다든지 또는 감염 병동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또 약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까지 알려진 병원 감염들, 뭐 항생제 내성 세균들,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대부분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감염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입고 다니는 가운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 뭐가 정말 오만 가지가 다 묻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 NHS 같은 경우는 병원 내 의료진들이 가운 착용이 금지입니다. 그 작업복처럼 이렇게 반팔, 그러니까 그렇게 색깔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남색은 의사, 뭐 분홍색은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이런 색깔로 그러니까 뭐 가운이 일종의 약간의 권위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색깔로. 그래서 소매가 전혀 없는 옷으로 전부 시계 착용 금지. 웨일즈 NHS는 저런 정책을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그건 이제 환자보다는 의료진의 안전인데 크록스 신발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면 뭐 바늘 같은 거 작업하다가 구멍으로 쏙 뚫은 혈액 뭐 이런 게 흘러 들어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이거 귀찮은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 의료진들이 귀찮으면 환자가 안전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하는 정책들이 이제 실천이 돼야 되고요. 이게 뭐 문화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좀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병원의 인증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관리 항목이 있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거를 민간으로 넘겼고 민간 중소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직접 감염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안전이 곧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곧 환자 안전인데 병원에서의 일하는 노동자면 예를 들어 우리는 의사, 간호사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환자를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외주 문제가 이런 병원 안전의 문제까지도 직결이 되는 것이고요. 대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노동자들, 거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 쓸 자유, 이런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죠. 이게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올까요?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올랐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죠, 기대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끼리,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위험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라도 듣고 싶은 거죠. 유행 곡선을 저희가 그리거든요. 일별 발생 환자 곡선을 지금 2개의 피크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와 14번 환자, 삼성 서울병원 환자. 평택과 삼성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래프들이 아직 안 그려졌는데 덜 그려졌는데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14번이 그런 역할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간격이 네. 2주가 더 지난 거죠. 14번 환자 발생 2주가 됐으니까 이제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현재에서 피크가 이렇게 드러나지 그럼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건 진정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시점이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그 바이러스의 패턴들 그런 부분을 RNA 핵산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중동에 발생한 거랑 똑같다,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아주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이제 현재까지 99.5% 정도가 비슷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패턴이 비슷하다 이외에 구조적인 변화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두 가지 전제, 그러니까 추가로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변형 부분도 없다는 전제라면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정도면 이게 더 이상 확산이 없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는데 혹시 의사들끼리는 그러나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해.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의사들끼리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대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전망이 별 의미가 없겠군요. 근데 이게 잘 관리된다는 측면 전제 아래 다음 주면 이제 소강 상태로 진정면을 갈 텐데 그 예상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끝나든 안 끝나든 여전히 삼아야 될 문제는 이번에 40명쯤부터 발생했을 때부터 국가 재난이 되기 시작한 게 이게 보낼 병원이 없는 거예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라고 해봤자 병상은 104개 뭐 105개인데 47병실이었거든요. 다 1인실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밖에는 더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음압격리병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국공립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공립병원이 너무 적다. 거기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취임 다음 날 했던 일이 진지의료원 문 닫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공립병원이 없는 데다가 그걸 또 문을 닫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공공병원들이 지금 너무 고사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병원들의 병원 감염이 잘 안 되느냐. 병원 감염은 돈이 안 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병원들을 영리병원을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안 되는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라든가 병원이 이 수익성만 바라보지 말고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거꾸로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의료 민영화 정책,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당장 영리병원 추진하고 뭐 아예 병원을 도떼기판으로 뭐 헬스클럽 수영장 뭐 이런 거 하고 그 선두에 있는 게 삼성 아닙니까? 원격으로 하고 요번에 또 요번에 뭐 누구야 여당 대표라는 분이 그 메르스니까 이제 원격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정말로 황당한 얘기인데요. 아니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원격으로 자 숨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야죠. 이걸 지금 메르스 대책이라고 원격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르스 대책이라고 감기라고 부르자고 하고 있다니까요. 메르스 심하게 아프면 원격으로 그 의자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그러질 않나. 응급실에 온 환자를 원격으로 본다고? 이건 정말로 한심한 발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황교안 총리 예정자가 이번에 그 청문회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리병원하고 뭐 의료 산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카지노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돈벌이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르스가 한참 돌고 있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느라고 병원 감염 관리라든가 공공병원은 문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돼서 문제가 이토록 커진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더 하겠다고 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총리 내정자가 당당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8개. 그러니까 뭐 전국이죠. 거기다가 허용하겠다라는 거고 당장 제주도에 들여오겠다라는 거를 메르스가 터지지 않았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메르스가 터지니까 잠시 잠잠한데 이거 언제 끝나느냐 보고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꼭 영리병원 허용은 막아야 된다.
더 이상의 의료 영리와 민영화는 이제 좀 말 좀 꺼내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공립병원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부터 늘리고 공공 방역 체계 이런 거 좀 만들자라는 것들을 정말로 근데 그게 언론이 도와줘야 돼요. 이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병원의 영리 문제가 이 사태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 비밀주의를 만드는데 그리고 거기에 삼성도 말할 수 있고 언론이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그게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 다음에 이해가 돼야 아 그럼 영리병원 생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해할 텐데 지금은 기후도 얘기해요. 우리나라 기후가 특별히 이 병이 퍼지기 좋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씨발. 저희가 내일 이제 기자회견도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요. 잡혀가시겠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부터 해라. 그쵸.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한 거죠. 예. 실제. 또 뭐 유체 이탈하고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는. 유체 이탈을 제가 4년 전에 쓸 때만 하도록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더 극심한 유체 이탈이 나올 줄은. 아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근데 본인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거 다 보건당국에서 해야 되는데 걔네들 못한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본인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 내일 기자회견 문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무의 정치설이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도가 신선들이 하는 거거든요. 입헌 군주제의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정치 형태예요, 이게. 군림하되 통치하지.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우리가 왕을 뽑은 게 아닌데. 아니 왕을 뽑은 게 아닌데 말이죠. 왕도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왕도 신하들한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입헌 군주제 왕은 통치하지 않습니다. 왕을 뽑은 게 아닌데 정치는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정치를 대신하시고 계시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독자 행동하지 말라라고 뭐 누군가 말씀하셨더군요. 누군가에게. 저기 박원순 나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무행동하고 계시잖아요. 독자 무행동. 독자 무행동. 뭐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요, 나쁜 대통령이 있었어요. 나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그 구테타로 잡는다든지, 뭐 군인 출신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바로 직전 대통령처럼 돈으로 다 뽑아 먹는다든지. 그렇게 나쁜 대통령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무능한 대통령은 처음 봐요, 정말. 미국 안 간다는 걸 무슨 거대한 결정인 것처럼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걸 지금에서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으면 갔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 교수님 막판에 터지시네. 다음에 오면 안 되겠니? 뭐 이러지. 다음에 오면 안 되겠네. 아니,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까 이렇게 엄청나게 객관적인 척 하시다가 갑자기 끝난다고 하니까 막 봉물 터지듯이 폭탄을 투하하시네. 말씀대로 다음 주는 좀 진정이 돼서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다 복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주말 정도면 진정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고요. 통제가 되어서. 만약에 주말을 지나서도 진정이 안 된다는 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기대는 주말을 지나면 진정이 되기를. 그러기를 정말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메르스 관련 의료진들이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자체가 탈진이 일어나고 대체할 사람들 없고. 대체할 사람, 병원 전체를 격리시키면 그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리도 없고. 그 뭐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힘든 일을 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게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 교수님 나와서 하신 얘기 중에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불확실하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게 예방의학의 기초라는. 근데 엄격하게 안심해버렸다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하는 걸 갖다가 과잉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조치인 불확실하니까. 아니, 확실하게 알려주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불확실하게 해놓고 부모들이 가지는 불안에 대해서 너 과잉 반응하는 거라고. 그럼 지들이 걸리든지 가서 별거 아니면 걸리고 나서 나 별거 아니지 말하든지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알바다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이 새끼들. 그 기사 불안하고. 잘 읽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은 휴교령을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정치적인 팩트까지 입혀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Z 대통령 잘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